예, 저는 한국화재감시학회 또 미국 화재 폭발 조사관, 정부 대형 화재 합동조사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할 거는 1차 전지, 얼마 전 아리셀에서 23명 사망난 우리 민간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1차 전지 사고 위험성, 그런 대책을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2차 전지는 그 충방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 쓰는 1차 전지는 높은 에너지를 필요시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성분 중에 리튬 금속 없어요. 리튬 금속이 들어있어요. 우리 2차 전지는 리튬 금속을 이온화 시켜놨잖아요. 전해액에 녹여놨어요. 근데 1차 전지는 리튬 금속이 방막으로 들어있어요. 필름식으로. 개당 3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대량인 경우에 수분 반응 또는 여러 가지 열적 반응이 일어나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다. 실제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군용 1차 전지, 특히 와운드 타입의 1차 전지는 폭발 시 파편, 고열, 유독가스에 위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최근 우리 작년 6월 24일 날 화성 아리셀 2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유독가스로 먼저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렇게 군용 전지에 많이 쓰는 이런 이제 캔 타입을 4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무전기용으로 많이 씁니다. 특히 FM 무전기용으로 쓰는데 그게 3.6V짜리를 직렬로 쓰다 보니까 14V 암페어로는 14A 조그만한데 14A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야, 이거는 사실 군용 말고는, 전투용 말고는 민간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이 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그만한 팩으로 만들어서 안에 셀 4개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우리 그 앞에도 많은 강의하신 강사님들이 얘기했듯이 리튬 이온이 음극, 양극, 충방, 우리 그 세퍼레이터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리튬 금속이 없다. 우리 그 배터리 사고가 나면 우리 그 소방과 교수님들하고 그 언론 방송에 그 리튬 전지, 막연히 리튬 전지는 어떻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해서 저는 KBS 전환방송위원입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보면은 엄연히 1차 전지, 2차 전지를 가립니다. 흔히 리튬 이온 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 금속이 없어요. 아까 먼저 본 그 염화티오닐 군용 1차 전지는 리튬 금속을 필름식 방막으로 만들어 놨어요. 들어있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위험성도 크고. 대신에 위험성은 열폭주, 고열, 유독가스 1차 전지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다. 열폭주가 있는 대신에 1차 전지는 폭발력이 셉니다. 세종에서 폭발 났을 때 조그마한 배터리 캔이 200m 날아갔어요. 아리셀에도 한 150m까지 셀 파편이 날아갈 정도로 1차 전지는 폭발력이 아주 크다. 2차 전지는 저희가 화재 현장에 나가면은 음극, 구리, 양극, 알루미늄 현장 증거물로 남아 있어요. 구리는 적층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알루미늄은 없어요. 바닥에 녹아서 용융배 상태로, 왜 녹는 점이 틀리니까. 구리는 1083도, 알루미늄은 660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 ESS 화재 나면 현장에 가면은 바닥에 알루미늄 덩어리가 확 고여 있어요. 대신에 모듈에 보면은 구리 방막만 안에 셀이 부풀어서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해액과 분리막 같은 케이싱에 들어가는 파우치 캔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식 나갈 때 저희들이 현장 가면 2차 전지는 구리, 알루미늄은 남아있더라. 그리고 구리 방막 사이에 천공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 단락 상황을 감식할 때 씁니다. 2차 전지는 특히 18650 지금 가장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8650 대규모 에너지 집합체를 만들어서 전기차에다가 먼저 적용을 했어요. 충돌 사고로 운전자 미국에서 한 사람 사망했습니다. 그 뒤로 18650이란 이 배터리는 소형 건전지 타입인데 대규모 에너지를 뽑아 쓰기 위해 가지고 직대열로 쓰게 되면 셀 하나만 문제가 돼도 전체 열폭주에 사고가 유발이 되더라. 대규모 에너지 집합제를 쓰지 마라. 만약에 쓴다면 구획별로 잘라야 되고 지금은 테슬라 이 배터리 안 씁니다. 18650 요 숫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게 무슨 뜻을 자 직경이 18mm 이 캔의 높이가 650mm 그래서 18650 28650이 있어요. 직경이 2cm 길이가 650mm 그래서 이 숫자만 봐도 캔 타입이다. 이거 국내에서 거의 안 합니다. 몽창 중국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거 사고 위험성이 높다. 우리 소방청 지켜봐도 너무 많은 사고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이런 18650 배터리 집합체 이거를 충전하다가 사고로 최근에 아파트 두 군데서 4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이런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지금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전기청소기, 무선청소기, 왕구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5대책이 시급합니다. 배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충방전하는 보호회로까지 특히 배터리 내에 BMS 회로에 안전회로, 안전보호장치가 보강이 더 돼야 됩니다. 애들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킥보드 충격을 엄청 주고 기숙사에 와서 충전하다가 불내는 사고가 이 18650 원통 캔 타입입니다. 이게 2차 전지고요. ESS 전기차, 산업용, UPS까지 쓰는 게 이게 파우치형입니다. 지금은 LG, 엔솔, 그 다음에 SK온 두 회사가 파우치형으로 해서 ESS와 전기차에 보급이 되고 있고요. 각형은 삼성 SDI가 이 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화재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화재 현장에 연락이 옵니다. 어느 회사 거냐? LG 겁니다. 야, 2시간 반이면은 다 꺼지니까 주변 확산 방호, 주변에 확산 안 되도록 소방 이렇게 진압 작전을 펼쳐라. 파우치형이니까 프로파게이션, 셀과 셀 사이의 열 전도가 엄청 빠르겠죠. 불나면 빨리 타요. 이 SDI 삼성기 문제예요. 야, 삼성 겁니다. 이러면 얘 2시간 반 타면 얘는 4시간 내지 6시간을 탑니다. 똑같은 사고라도 열 전이가 늦어요. 알루미늄 케이스에 있다 보니까 파우치보다 하나 터지고 한참 있다가 옆에 게 또 터지고 이 소방관도 이 삼성 거 그러면 어떨 때는 이틀 대기, 기본 하루고요. 이 다 탈 때까지 대기하는 게 이 구조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또 장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배터리에 보호회로, BMS, 여러 가지 PCS 또는 개통의 안전장치가 돼 있더라도 불나는 원료가 뭐냐면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주로 EC, PC,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계열인데 초창기 전해액이 액상입니다. 이게 자기 과충전, 과방전, 내부 단락이 문제가 되면 열이 올라갑니다. 이 배터리 셀에 열이 올라가면 케이스에 벤트부가 있어요.
초창기 폭하면서 전해액이 가스화되면서 빠져나오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걸 오프가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오프가스의 초창기에 나오는 가스 8종 정해져 있어요. VOC죠.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6종, 그 다음에 가스 2종에서 8종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위험한 게 HCl, 염화수소,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도 저희도 초창기에는 모르고 막 들어갔어요. 이제 안 들어갑니다. 5호 장구, 공기 호흡기를 통해서 좌호흡 안 되면 방독면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화수소가 초창기 오프가스에서 나온다. 이때 연기는 없어요. ESS 현장에 갔는데 냄새가 나. 벌써 일부 가스가 나왔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특정 셀에서 오프가스가 발생된 겁니다. 특징이 냄새는 난다, 연기는 없다. 두 번째, 이 셀이 오프가스 다음에 하얀 연기가 방출될 때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특히 ESS 룸에 오맣게 차 있어요. 이거는 폭발 전 단계다. 밀폐 공간에 이런 가스가 차 있을 때는 폭발 전 단계입니다. ESS 현장에 건물이 전부 박살난 현장이 많이 있어요. 폭발나고 불이 났어요. 11종의 가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오프가스 다음에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오프가스는 주로 140도 이내, 80도 넘어가면 분리막이 손상됩니다. 다시 쓰면 무조건 사고 나겠죠. 오프가스랑 이 하얀 연기는 160도 정도 올라가면 전해액이 하얀 기화성 가스로 분출합니다. 양도 많아요. HCN 이거 화학탄에 씁니다. 사람 죽이는 청산가스라고 하죠. 시아나수소가 다량 방출이 되고요. 건물을 날리는 수소가 30% 정도 들어 있습니다. 삼성 LG가 초창기 전액에 대해서 자기 회사 기밀이라고 안 줬어요. 이 데이터 DBGL 외국에서 삼성 LG 거 전액을 전부 다 납품해하고 원료를 갖다가 다 확인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제 거짓말 못하죠. 건물이 왜 폭발났는지 이게 이제 소방대원들이 ESS 현장에 또 관리자가 야 우리 그 에너지 그 배터리 저장룸에 문 틈으로 하얀 연기가 나온다. 문 여는 순간에 구조물 박살납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폭발에 VOC 가스 외에도 폭발을 유도하는 수소가스가 있더라. 그리고 하얀 연기 찼을 때 CCTV 확인됐을 때 들어가지 마라. 소방대원이 조처하도록 대기하는 게 안전하다. 이때는 냄새와 연기가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연기는 마시면 절대 안 된다. 이제 군용전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취급하지 않는 군용 1차 전지 염화티오닐, 리튬 염화티오닐 LiSOCl2라고 이 군용 전지입니다. 주로 통신에서 많이 쓰고요. 군에서 쓰는데 우리 제조사는 한 3개 정도 회사. 근데 우리 요거죠. 이 좋은 기능입니다. 에스코넥 아리셀. 작년 6월 24일 날 아리셀의 23명이 군용전지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거기 수사팀에 있었고요. 아리셀 작업 현장에 해서는 안 될 공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언론에 노출됐던 분말 소화기 뿜던 남자 직원 4명 선반에 앉아서 셀을 해체해가지고 로또 지우고 재작업하는 15명의 우리 그 중국 아주머니. 이 사람들이 한쪽에 몰려서 연기가 오는 걸 마시면서 쓰러지는 게 CCTV 다 나왔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방송에 보낼 수 없고 우리 수사팀이 봤는데 얼마나 독성이 강하길래 한 번 마시고 죽냐. 차라리 그냥 화상 입더라도 2층에 뛰어내리면 산다. 그 직원 한 사람 살았어요. 뛰어내렸어. 아니까.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21명이 몰려서 다 사망했어요.
이게 군용전지에 이제 아까 고밀도 쓰는 대신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안에 해체하면 비닐 포장, 종이박스, 내부에 셀이 있습니다. 이 비닐 포장은 저게 너무 두꺼운 포장에 밀봉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누액이 생기면 빵빵해져요. 불량을 가려낼 수 있고, 또 하나 소방관이 주수를 해도 된다. 안에 리튬 금속이 있는데 물을 부으면 진짜 수소께서 나오면서 바로 화염이 튀어나와요. 안에 3g짜리의 그 리튬 방막을 끄집어내서 물에 던지면 바로 불 확 납니다. 이게 이 안에 12g 들어있어요. 4개니까. 비닐 포장되어 있으니까 물을 부어도 된다. 물속에 던져놓으니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터진 것 제외하고 주수를 해서 종이박스부터 해서 우리 그 진압 작업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해서 보통 팔레트 하나에 상당히 많은 양이 보관 창고, 보급창, 본부대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새 배터리를 끄집어내서 해체를 했습니다. 내부에 BMS부터 해서 똑같습니다. 셀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캔에는 하나당 3.6V 4개인데 비닐입니다. 이걸 REC에서 분해서 3만 개 바꿔 먹고 저 비닐을 깐 작업을 했어요. 왜? 분해 재납품이 안 되니까 민간에라도 민간용이라도 팔아보겠다. 던져야 되니까. 이 작업이 불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하얀 비닐을 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를 그 회사에서 위험성을 우리 배터리나 작업자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돼. 이게 중대재해의 직격적인 원인입니다. 자, 이거 몸통이 전체가 음극입니다. 몸통 전체가 스테인리스가. 여기 보시면 꼭지 하나 플러스 양극이고 나머지 캔 전체가 음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름인데 압력이 차면 이게 찢어지면서 벤팅부예요. 이걸 까게 되면은 그때 우리 그 영상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바구니 밑에서 하얀 연기 나오고 불꽃이 튀잖아요. 그날 전에부터 물과 비가 엄청 왔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았어요. 수분이 양극과 음극 사이 간격이 얼마 안 돼요. 수분이 방전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 배터리는 초창기 방전 신호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반응 안 해요. 수분의 절연이 깨지면 방전이 시작됩니다. 껍데기 까면 안 되겠죠. 그냥 껍데기 깐 상태로 바구니에 여러 개를 모아서 다단적지하면서 그 다음 작업 대기하다가 폭발이 난 거예요. 한번 터지면 제어 못하죠. 주변에 열전이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로또 남바 이런 걸 다 지우고 군용 남바가 아닌 민간 남바를 써서 하다가 해서는 안 될 안전 지침을 어긴 그런 사태입니다. 새 거에 캔을 까면 안에 상당히 유독성 가스가 나옵니다. 그게 전해 액이죠. 탄소 필름, 분리막도 우리 2차 전지에 쓰는 그래도 뭐 수지의 고급형 분리막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부지포예요, 부지포. 요런 거 하나 쓰고 안에 음극 방막이 있는데 리튬 금속 방막 3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 끄집어내는 순간 이거는 끄집어내고 바로 찍었어요. 그 실시간으로 새까맣게 막 색이 바뀌어요. 전자현미경으로 찢어서 보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어. 야, 이거 가스가 뭐냐? 전부 수소예요. 얘 하나 대기 중에 내거나 캔이 사고 나서 벤트가 열려 있다. 안에 있는 리튬 금속이 공기 중 수분 반응으로 수소가 다량 방출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또는 자체 점화가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죠. 요거 똘 뭉쳐가 물에 던지니 아까 말씀 바로 화재 납니다. 바로 연소 일어납니다. 이게 군용전지에 3g, 특히 1차 전지 방막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완전 방전하면 터집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노? 무전기에서 한 30% 남았을 때 신호를 보내요. 아, 이 배터리 교체해라. 이거 놓치면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사용하는 순간 화학 반응으로 내부의 리튬 금속이 전해과 반응하면서 화학적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보내줄 때 2차 생성물이 생깁니다. 그 2차 생성물이 SO2라는 이산화황가스를 만들어요. 캔 안에 밀봉을 해놨는데 이게 쓸수록 리튬 양은 줄어들고 SO2 가스가 굉장히 양이 많아져요. 어느 정도 쓰고 이걸 교체 안 하면 이 가스가 상당량 올라가면서 터지게 돼 있어요. 회전지도 위험하지만 요거를 무전기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의 사고 원인 조사, 12년도에 육군 종합보급창 세종에서 한번 터졌어요. 300억 정도 날려먹고 요 화성 아리셀 한국, 중국, 라오스 전체 23명, 중국 17명입니다.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조사했던 내용인데 21명이 한쪽에 몰려서 가스에 먼저 질식사를 하고 소사가 돼가지고 DNA로 진원 확인을 하는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군에서는 개별 군용 전지를 위해서 이중 철제함에 터져도 내부에서만 관리를 해라. 또 하나는 이런 군용 1차 전지는 사고 나면은 진압을 위해서 행동하지 마라. 무조건 현장에서 대피하라. 상황 전파를 해라. 나머지는 지금 전체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소방서 인계해라. 좀 더 양이 많은 4단급에는 이중화된 컨테이너를 보급했어요. 안에 에어컨과 항온안측기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제습기도 넣어놨어요. 여기 안에 1차 전지를 보관해라. 여기에서도 냄새나 또는 경보가 울릴 경우 진압활동 하지 마라. 자동 소화기로 하든지 상황 전파하고 현장에서 대피해라. 더 큰 창고입니다. 900제곱미터. 이게 전부 소방기술사회하고 협의해서 벌써 4년 전에 신규 창고를 배터리 적재할 때 겹벽에 분리를 해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건식 스프링클러를 놓고 화재 시 부분적으로 물을 쏴라. 여기에 설계 반영돼서 벌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화재 경보기나 냄새나 폭발의 징후가 있을 때는 전체 인원 대피가 우선이다. 소방에 인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전지 안전관리 수치, 그 다음에 자체 점검 리스트를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에 보급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염화티오닐의 위험성입니다. DS 상황에 보더라도 우리 군용 1차 전지에는 그 리튬 염화티오닐의 위험성이 얼마나 독성이 있고 이게 폭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염화티오닐은 화학한 원료입니다. 마시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법적 규제 사항도 크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배터리 캔에 있지만 대량으로 저장을 하면 양도 엄청나겠죠. 이런 게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죠. NFTC 607, PC 607 두 개 도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그 소방에 있어가지고 SOP 화재 진압 대응 절차에도 연기 날 때는 전원 차단하고 대기해라. 무조건 진압하고 문 열지 마라. 화재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SOP도 소방 전 대원에 교육이 돼서 하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화성 아리셀 사고 이후에 우리 소형 리튬 전지용 전용 소화기 시험 기준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많은 회사가 인증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배터리하고 D급하고는 구분해라. 분말 나오는 D급을 배터리에 부어봐봐야 케이싱이 있는데 못 꺼요. 안 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대 광고를 하거나 업체한테 홍보를 했고요. 군에서는 지금 염화티오닐 전지는 끌 수 있는 소화약제가 없다. 자, 대피가 우선이고 경보 전파, 소방 지원을 받아라 해서 국방부에서 정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소화기가 개발돼서 나오면 지금 여러 회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그마한 캐비넷 근부대부터 해서 육해공군 모든 배터리 취급 장소에 그런 전용 소화기가 지금 배치하려고 KFI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압축했는데 질의사항이나 좀 궁금사항은 개별적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대응토록 그래야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가면 우리 한국화재감시학회 최현호라고 치면은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유수에 나가고 여러 가지 교육 특히 소방학교에 우리 조사관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그 협회가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배터리 취급하는 회전지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 관리가 또 하나의 예방의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저 강의를 마치고 질문 있으면 잠깐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강의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화재조사관 강경석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이해를 통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고요.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많은 전 국민 분들께 공포감을 많이 심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상당히 안전성을 담보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열폭주가 발생했을 때 진압이나 대응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아리셀이라든지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과 같이 피해가 좀 큰 상황에서 공포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폭주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이유는 실제로 고전적인 화재의 측면에서 열폭주를 바라보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열폭주를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폭주를 화재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잘못된 방향성과 좀 틀린 정보들이 나가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조사관 이전에 배터리를 전공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경험과 또 화재조사관의 경험이 머지됐기 때문에 양쪽 분야를 폭넓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폭주에 대한 이해를 소재 단위에서부터 좀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 소화 약제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배터리 작동 원리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관가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배터리 공학과 같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석박사를 통해서 전문 자원들이 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중에는 틀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대응 전략과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작동 원리나 배터리 이해 얘기 드리고 열폭주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 약제를 통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약제로서의 그 열폭주를 컨트롤하고 익스팅귀시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아리셀 화재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특이 화재 사례입니다. 초고 난이도 특이 화재인데 그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달드릴 부분 전달드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끌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배터리의 작동 원리에 대한 시스템은 사실 과거의 인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건 아니고 자연, 환경 통해서 체득을 했던 거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 이 물레방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의 작동 원리를 뭔가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죠. 위치 에너지 때문에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뭐 이거에 이견을 가지신 분은 없을 거라 보이고요. 이 운동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물레를 물이 낙차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물의 위치 에너지에 의해 운동 에너지가 발생시키면서 물레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에서 회전 에너지로 에너지가 컨버전 하게 되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댐을 좀 상상해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댐도 토목공사를 통해 높은 곳의 물을 댐으로 가둬두죠. 그리고 낙차를 통해 물을 흘려내리면 밑에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각각 컨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런 원리는 배터리의 작동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두 가지 화학 물질을 우선 배치를 시켜 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구상, 주기율표상의 모든 물질들은 고유한 특성이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화학 물질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에너지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의 크기도 달라요. 이 에너지의 크기를 화학적으로는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배치시킨 리튬과 플로린, 불소라는 두 물질을 배치시켜 두면은 둘 중에 하나의 물질은 에너지 준위가 높을 거고 하나는 낮을 거예요. 왜냐?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실제로 주기율표상의 에너지 준위가 높은 물질은 리튬입니다. 낮은 물질은 불소예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보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리튬의 전자도 리튬의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리튬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불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죠. 자연적인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전자의 흐름을 우리는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전자의 흐름이 이상적으로 전자만 얌전하게 흘러가면 좋은데 전자가 흘러갈 때는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겠죠. 이 열의 발생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화학적으로 좀 들어가면 뭐 최외곽 전자 옥텟 규칙에 의해서 뭐 전자가 주고받고 뭐 레독스 플로우 등의 반응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우측에 보이는 모습이 배터리의 평면도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빼고 간단하게 평면도로 나타난 그림인데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기작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측에 나와 있는 플러스가 양극이겠죠. 양극. 마이너스는 음극일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사해져 있는 하늘색은 전의 액이겠죠.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가운데는 배터리라고 했을 땐 분리막이 있겠죠. 세퍼레이터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물질은 플러스의 양극과 마이너스의 음극이겠죠.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서 전자의 흐름이 유발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자는 흘러가고 우리는 그 전자를 전기 에너지로 사용할 거예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와 같이 놓게 되면 전자가 양극과 음극에서 서로 동시에 교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화재에서는 단락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교환이 되는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많은 양의 전자가 급속하게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그렇게 되면 전자의 급속한 교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하면서 화재와 같은 폭발 같은 형태의 열폭주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걸 막기 위해 연구자들은 외부에 도선을 그린 것 같이 도선을 연결해서 전자를 안전하게 흘러가게 합니다. 이 전자의 흐름을 우리는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내부의 물질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리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리튬이 이동하면서 전자를 방출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거겠죠. 이 전자는
이온보다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온의 속도에 준해서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속도에 준해서 전자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흐름을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 외부의 도선을 연결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배터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전기화학 반응 장치예요. 배터리의 명명은 1748년도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배터리의 포열을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그 포열과 비슷하다고 해서 배터리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정확한 건 전기화학 반응 장치고 배터리는 전기화학 반응을 베이스로 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측의 그림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존하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모식도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가 양극이겠죠. 코발트를 사용하는 LCO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흑연이죠. 음극입니다. 그럼 그 양극과 음극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생김새도 다르겠죠.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 스트럭처가 다릅니다. 다만 내부 스트럭처에 리튬 이온을 주고받고 인터칼레이션, 디인터칼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튬을 주고받으면서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우리는 전기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온전한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복잡한 조금 그림인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선 양극과 음극, 전액, 분리막 있죠. 핵심 4대 구성 요소인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양극과 음극을 그 야구에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결국 양극과 음극은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죠. 포수는 공을 받죠. 이 역할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양극에는 리튬 이온이라는 공을 갖고 있어요. 그 리튬 이온이라는 공을 음극으로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리튬 이온이라는 공을 양극이 던져주면 음극은 이 리튬 이온이라는 공을 잘 받아서 이 구조 내에 저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다가 다시 양극으로 던져주기도 하죠. 이게 바로 충전 방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양극은 리튬 이온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 및 방출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전액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전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리튬 이온이 결국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여러 번 도달하는 것처럼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지 캐리어돼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전액이 하게 됩니다. 전액이 리튬 이온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은 아까 단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전자를 교환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세퍼레이터가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특성에 맞춰서 그런 물질들이 스크리닝돼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서 오늘 발표 시간에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화학 반응이고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는 충방전을 하는 거고 결국은 리튬 이온의 이동에 따라서 충전 방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X만큼 돌아다니면서 충방전이 되는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림과 같은 형태의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총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원통형이죠. 테슬라에 장착돼서 너무나 잘 알려진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형입니다. 예전 핸드폰, 오래전 핸드폰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뺐다 꼈죠. 탈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였는데 그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함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얘는 철은 아닌데 철과 같이 단단한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형태인데 과자 봉다리 아시죠? 과자 봉다리. 과자를 먹고 뒤집으면 은색으로 알린 방막이 입혀 있는데 그 과자 봉다리라고 파우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그 생김새에 따른 특성이 있고 파우치형이
상대적으로 뭐 과자 봉다리 말씀드려서 약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셀 단위에서 볼 게 아니라 셀 단위나 모듈, 팩 단위에서 안전에 대한 설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의 차이를 뭐 이런 외함의 소재나 모양에 의해서 뭐 달라진다라고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각의 안정성에 대한 그런 설계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개를 셀이라고 합니다. 셀. 한 셀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 한 개를 하나의 셀이라고 해요. 이 셀들 하나, 셋, 5개 여러 개 모여서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 이런 모듈들이 다시 여러 개 모여서 팩이라고 하죠.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하부에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듈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된 PM,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의 모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셀, 하나의 셀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 열폭주에 대해서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열폭주는 뭐 10년 전에도 열폭주에 대한 뭐 정의나 연구들은 다 일반적인 클래식한 것들은 정리가 된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열폭주는 세 가지 오용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문헌에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오용, 두 번째는 전기적 오용, 세 번째는 열적 오용이에요. 이런 오용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열폭주라는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계적 오용 조건, 여기 보면 충격이나 뭐 관통들이 나오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전기자동차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충격으로 꽝 하고 박았을 때 큰 충격이 다가오죠. 그럼 배터리 팩, 모듈, 그 안에 있는 셀에 충격이 가해질 거고 어떠한 경우에는 관통이 된다든지 뭔가 손상이 되는, 물리적인 손상이 되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게 기계적 오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적 오용이죠. 여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정리해놨는데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충반전을 통해서 리튬이 이동할 때 음극 표면에서 리튬 이온이 금속 형태, 얇은 금속 형태의 덴드라이트 형태로 자라납니다. 그 자라남에 의해서 전기적 오용, 단락이라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적 오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적 오용인데 열적 오용은 내부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열이라는 건 사실 열폭주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열이 컨트롤이 안 되면서 열폭주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오용 조건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구분짓기보다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적 오용 거쳐서 전기적, 열적 오용 거쳐서 열폭주까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오용 조건들은 핵심적으로 ISC라는 Internal Short Circuit이라는 아까 내부 단락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얘는 크게 뭐 되게 스페셜하고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냥 열폭주가 발생하려면 이 단계를 거쳐서 열폭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C라는 그 현상이 귀결되면서 열폭주까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요즘 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많이 뭐 이슈가 되는데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발생을 하냐? 제가 통계를 지금 최신화하다가 좀 못했는데 실제로는 내연기관 차량이 한 대당 화재율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한 대당 화재 발생률은 더 낮아요. 그래서 배터리 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된 상태로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도 안전하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슴속에서는 안전하다는 말이 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과 연구와의 조금 괴리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안전하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생각지 못한 처종에서 진화하면서 그 열폭주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열폭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문헌으로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폭주에 대한 해석을 소재 단위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게 뭐 화학 반응에 대해서 뭐 깊게 논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게 배터리겠죠. 음극입니다. 이 양극이에요. 가운데는 전액이 차 있고 분리막이 있겠죠. 그러면 화재를 하시는 분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라고 하면 그냥 화재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너무 간단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좀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틀어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도 시작점이 있겠죠.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음극입니다. 음극. 음극의 표면에 SEI라는 Solid Electrolyte Interface라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 보호막 같은 얇은 심필름이 있습니다. 그 얇은 보호막이 있는데 이 보호막이 이거 문헌마다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60도 중후반이에요. 이 중후반 정도 되면은 이 SEI라는 이 막이 분해됩니다. 분해돼요. 이 분해될 때 이 분해물이 전액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서 그냥 이상적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까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 열을 누적시켜요. 어떠한 반응이 생겼을 때는 얘네들이 열을 누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누적시키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부산물들이 전액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전액을 환원시킵니다. 환원시킨다는 가스 상태로 변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열을 누적시키고 온도를 올려요. 그러면 분리막이 한 120도 정도 되면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서 온도는 점점 누적되겠죠. 누적되면 200도 정도 됐을 때 남아있는 전액이 산화되면서 다 분해가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300도 이상 온도로 올라가면서 양극에 있는 그 산소들이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학에서 산소가 공급되어지면 화재는 폭발적인 양상으로 변하는데 안에 배터리 안에 있던 내부에 있던 에너지가 폭발적인 양상으로 외부로 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학적으로는 다 뭐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열폭주 같은 경우는 뭐 도미노와 같아요. 결국은 오용 조건이나 열적인 부분들이 컨트롤이 안 되면 열폭주까지 순식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폭주는 날 수 있어요. 열폭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계나 산업계에서 막 굉장한 포비아를 갖고 그러진 않습니다. 열폭주는 날 수 있는 거예요.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프로파게이션이죠. 열 전이 확산이에요. 그래서 연구계에서는 산업계에서는 그리고 소방에서는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연구계에서는 한 셀에서의 열폭주가 안 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지는 거고 산업계,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특히 팩에서는 한 셀에서 난 열폭주가 주변 셀로 열 전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구 개발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방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프로파게이션을 어떻게 막고 익스팅기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폭주에서는 사실 프로파게이션이 핵심이다라고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폭주는 10년 전에도 잘 나온 내용이라고 했는데 새롭게 한 3, 4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기존을 기작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풀지 못하는 것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케미컬 크로스토크라는 건데 이 케미컬 크로스토크의 가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양극에서의 반응과 음극에서의 반응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양극이 아까 앞서 드린 그 온도 조건에서 뭐 표면이 SEI가 분해된다 그랬죠. 분해되면 뭐 이러한 가스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가스만 나오고 끝나면 좋은데 이러한 가스들이 바로 그 양극을 공격을 해요. 그럼 양극을 공격했을 때 이 양극의 하나의 파티클들이죠. 그 크로스 섹션 폴리싱을 해서 단면을 보면은 실제로 양극이 그런 가스의 어택으로 인해서 손상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구조 스트럭처 내부에 옥시즌이 탈리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에서 발생한 문제가 100도 미만, 아까는 300도가 넘어야지 산소가 방출된다 그랬죠. 100도 미만의 중저온에서부터 양극을 공격하고 양극의 공격을 받으면 다시 전액을 공격하면서 뭐 이런 유독한 가스들도 또 막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음극에서 시작된 문제가 양극을 공격하고 다시 양극이 전체 시스템을 공격하는 양성빛 피드백의 열폭주로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거는
300도에서부터 옥시전이 나오면서 열폭주가 발생이 되는데 새로운 기작들을 보면은 100도 미만에서 열폭주는 시작된다. 트리거는 당겨진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리셀 화재죠. 이게 네, 아리셀이고요. 트레이에 적층되어 있는 거죠. 이쪽이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많이 대피를 못 하셨을 걸로 보여져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셨어요. 소화기도 뿌렸고, 저게 드라이 파우더죠. 네네. 연수 하는 대로 진입로 꽝꽝 터지고, 네. 결국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프로파게이션이랑 리튬 1차 배터리의 프로파게이션은 좀 다르다. 20초 만에 터지기 시작하고 40초 정도 됐을 때 이 구획된 실에서는 노면이 가득 차고 그 상황에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프로파게이션은 꽤 오랜 시간 걸립니다. 전액이 터져 나오면서 배변이 나온 이후에 화재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리튬 1차 배터리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소화 약제를 설명을 드리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소화 약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성상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D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근거 없이 얘기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결국 화재 분류를 봤을 때는 A클래스에서 D클래스까지 모든 성상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 총 6가지 지표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높은 열용량, 전기 절연성, 높은 수빙성 및 낮은 점도, 재발화 및 열전 현상, 접근성과 환경 친화성, 빠른 연기 감소. 이런 성능이 만족돼야지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 약체로서의 충분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표, 7가지 지표별로 쭉 약제들을, 현존하는 약제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점도 낮아야 되고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연령을 좋아야 되고 저증성 좋아야 되고 전기 절연성 그리고 연기 흡수성 비용도 낮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모 박스가 수계고요. 나머지가 비수계입니다. 근데 A부터 D까지는 가스계인데 가스계의 지표 중에 핵심적인 게 보시면은 열 용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죠. 그래서 열 용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스계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근데 수계로 봤을 때 물은 열 용량이 만점이죠. 그리고 스프링클러나 미스트로 물리적으로 바꿔보니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약제에 화학적인 물질을 첨가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 보니 지표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성능은 확보됩니다. 이런 종류에 한해서. 그래서 소방에서는 어떤 타이밍에 포를 쓸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소화 약제 개발도 결국은 다른 쪽보다는 수계여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응 전략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냉각과 침수예요. 냉각은 소방의 전략으로 봤을 땐 방어고 공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략은 사실 따로 갈 수는 없고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냉각, 쿨링을 슈퍼쿨링을 어떻게 갈 것인지 침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가 핵심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처종들도 결국은 갑자기 전액이 가스상태로 나오면서 확 붙었는데 소방 시스템이 작동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는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처종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면 좀 대응이 가능한 거고 이런 건 초고난이도 화재입니다. 리튬 1차 배터리 특히 염화티온이나 금속을 쓰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NFPA 보도자료도 나온 건데 확실한 솔루션은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나온 PM이죠. 이렇게 위험해요. 이렇게 모듈 단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단위의 그런 주택 같은 거주물들은 충분히 다 태우고도 남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 그리고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질식 소화포를 덮고 소화를 하는데 질식 소화포는 컨트롤 개념이에요. 이걸 가지고 소화를 한다고 개념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컨트롤 개념입니다. 연기를 잘 컨트롤하고 시간을 벌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결국 계속 치우면은 연기가 그 미연소 가스들이 농축되면서 2차 사고가 이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센서는 이건 넘어갈게요. 안전 수칙인데
뭐 일반적인 배터리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신뢰성 평가 기관들에서 전문분들이 나오셨을 텐데 다 근거 있는 내용이고, 이런데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영하 날씨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팽창질석 있죠. 질식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내용도 잘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우세남본부에서 화재조사 업무하고 있는 양철규입니다. 저는 현직 소방관이고요. 소방서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이제 우리 학부생들, 그래서 이제 외래 교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에 대해 가지고 발표 드릴 거는, 저희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리튬 배터리 연소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게 되면은 소방관들이 실질적으로 물로 화재 시에 주술하고, 거기에 대응했던 진압대원들이 비정상적인 임상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뭐 두통부터 포함해서 언스테이블한 이제 헤딩이라든지 발진, 그런 식으로 구토, 그 어지럼증을 호소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실험을 진행해서 그런 비임상적인 증상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생하는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었던 기본 베이스 실험이 되겠습니다. 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재소방학회에서 충계학회 때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관련돼서 한번 제가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화재 발생 건수는 보시는 것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핫한 또 충전기, 캠핑용 충전기, 바이크, 이런 그 이동수단 EM에 대해 가지고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저도 3일 전에 주행 중인 전기 스쿠터에서 도로 한중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안정화 과정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현장에 체류했던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맨 밑에 거 보시게 되면 화재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비정상적인 임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요거는 제 경험이고요. 제 경험이었고, 최근에 발생했던 화재에 대해 가지고 전국에서 3년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고 직접 가서 그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수집을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식의 두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피부 발진 등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사람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중요한 것은 보호장구를 현재 가지고 있는 LCBA로 다 보호장구 착용을 하고 나서도 이런 증상이 발현됐다는 게 저희 연구의 포인트였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 뭐 다 이쪽 다 아시기 때문에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배터리 셀을 가지고 모듈 단위로 실험을 진행했었고요. 본 실험은 올해 진행했던 실험은 실체를 가지고 EV 차량 2대를 연소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는 스웰링 현상과 과학과 그리고 오프게싱과 열폭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실험을 작년 12월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험을 했고요. 이때 실험을 저희가 잡으려고 했던 거는 성상 분석하고 단계별 유해가스 성분과 제어, 진압 중에 발생하는 생성가스, 즉 유기화합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일단 요 실험체 같은 경우에는 실험 장비는 가스 포집이 가장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실험 장비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최소 모듈 단위의 실험을 해서 셀 부착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가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상부에서 가스가 샘플링 될 수 있도록 프로브를 삽입을 해서 위에 박봉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상 같은 경우에는 열 패턴이나 보기 위해 가지고 열전대를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저희가 가열 방식은 펑처나 다른 뭐 과충전 방식이 아니라 히팅 플레이트 가지고 이그니션 플레이트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실험체는 저희 케이스 2케이스로 진행을 했고요. 한 케이스는 6개 모듈 그리고 6개의 셀을 가지고 모듈을 구성을 했고 케이스 두 번째 거는 8개의 셀을 가지고 한 개 모듈을 진행했습니다. 두 셀은 실질적으로 차량에 사용하는 파우치형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거 실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를 내화성 철제 소재를 해가지고 내장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비행을 했고 가스 분석의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일체 접착제라든지 그런 걸 하진 않고 내장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열 측정 방법은 셀벌 열전대 부착을 해서 데이터로그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했고요. 발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W 에너지 공급을 해가지고 이그니션 플레이트로 추결을 통해서 열전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 진화 및 가스 분석 방법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스포트를 상부에 박공식으로 준비를 했고 그 사이에 프로브를 삽입을 했습니다. 하고 분석 방식은 FTIR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그 DX4040 장비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 소화수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발열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열폭주, 그다음에 그 열전이 그 다음에서는 소화수를 분사를 통해 가지고 그 소화수 분사 당시에 어떤 유기화합물들이 발생하는지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셀을 모듈화해서 가운데다가 이그니션 플레이트를 설정을 하고 800W로 에너지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화재 성상에 대해 가지고 비교해봤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요런 첫 번째 사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이그니션 플레이트를 가운데 삽입했습니다. 셀을. 그다음에 오프 게싱 단계, 그다음에 이제 열폭주. 첫 번째 열폭주하고 2차, 3차까지 거친 다음에 스프레이건으로 저희가 미세 주술을 했어요. 가스를 이제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샘플링하기 위해서 스프레이건으로 미분무식으로 주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분석된 게 화재 성상은 그렇습니다. 이거 2분 정도 사이에 셀 온도 자체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분 2초 정도에서 오프게싱이 시작됐고, 화염 발생은 3분 30초, 최성기 때는 4분 50초.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850도까지 피크를 쳤어요. 피크 치고 이 단계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분무주술을 통해 가지고 스프레이건으로 2차, 3차까지 통해서 실시간으로 FTR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선행 실험이라든지 논문에서는 언급이 좀 안 됐던 물질들이 있어요. 알테나트 물질이 나왔던 게 케이스 첫 번째 거는 우리 C2CL6 헥사클로레탄이라는 이제 유기 화합물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순번으로 메틸클로로실란하고 아시타이트이 나왔습니다. 그 데칸하고 메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지금까지도 보고가 됐었고, 저희는 이 헥사클로레탄이라는 이 C2CL6라는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또는 화학시라든지 성분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품었고, 두 번째 케이스도 저희는 이번에는 셀을 8개를 1개 1개 모듈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은 소형차에서는 이제 병렬을 연결하기 전에 최소 모듈 단위를 저 단위로 진행을 하잖아요. 해보면은 하게 돼 있고, 이번 8개의 셀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이그니션 플레이트를 삽입을 하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그 열폭주 단계에서 좀 진행이 더 빠르더라고요. 열충혈도 좀 빨랐고,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의 폭주 단계를, 화염 단계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제어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어 방식은 같습니다. 스프레이건을 통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주술하면서 최대한 가스를 많이 샘플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보다 좀 다르게 셀의 밀집도라든지 셀의 개수가 많아지고 1분 내에서 온도는 상승했는데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고 1분 30초에서 저희가 가스 분출 시작했고, 화염 발생은 1분 59초에서 발생했고, 최성기는 4분 32초까지 진행을 했어요. 온도는 저희가 체크이 된 거는 782도까지 상승하고 나서 화염이 최고에 도달했더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제어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헥사클로레탄과 메틸클로로실란, 아세토나이트를 성분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진은 저희 소방 현장 대원들이 현장 활동했던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인포를 수집하면서 했던 사진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 되시겠지만 생각보다 제어 단계에서 농연의 발생이 많더라. 그리고 근접 활동하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인원도 많더라. 근데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모두 다 그 SCB의 양압식 호흡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착용하고 있는데 단점은 저희 소방에서 있는 현장 지휘관들은 원활한 무전을 위해서 이 호흡 보호 장구 착용하진 않아요. 물론 시각적으로 검은색 연기가 다량 분출하게 되고 입자가 굵은 우리 PP 계열에 노출된다면 당연히 쓰겠지만 이 전기차 화재를 저희가 케이스를 지금 한 30여 가지를 가서 보고 수집해 보니까 그런 식의 차량 내장재가 타지 않는 이상 초기 때는 회백색의 연기만 분출하더라. 저희가 보통 목재라든지 종이류의 이제 가연물이 소외되기 연소하기 시작하면 발생하는 어찌 보면 시각적으로는 덜 위험하더라. 그리고 보일 수 있는 그런 회백색 가스들이 분출하고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 유관기관이라든지 입주민들 여기는 지하거든요. 지하예요. 입주민들이 그냥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더라. 거기서 그렇게 크다 할 화염의 발생과 마찬가지고 초기에 진화를 하게 되면 소방관들이 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데드라인을 최소화해서 근처에 체류하시더라고요.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 게싱부터 처음에 피버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단계부터 열폭주와 제어, 화염 불출과 제어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연성 가스의 경우에는 그 보시같이 메탄이나 프로판, 데칸, 이소프리프라놀,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고가 돼 있어요. 보고가 돼 있고 이것이 가스가 발생했었고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 유기화합물이 이 유기화합물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상 증상이 나왔었고 그래서 분석해봤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두각에 보이는 거는 우리 C2CL6 그리고 이제 메틸클로로실란부터 해서 이런 식의 가스들이 저는 ppm 정도 측정이 되더라고요. 됐고 우리 말씀하시는 많이 이제 지금은 올 초에 가이드라인 새로 나왔었는데 우리 HF 불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우려할 만큼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하고 이미 분자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다 날아가더라. 요게 불산에 대해서 지금 위험성은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올 6월달에 실험을 진행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모사해가지고 거기서는 이 HF량을 24배 정도 이제 기준치에 오버가 되도록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오샤 기준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가을쯤에 따로 또 발표할 거고요. 저희가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K-오샤 아니면 오샤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기준치가 오버가 되어 있을까? 저 C2CX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생성물인데 이 전기차 리튬 배터리의 연소 과정에서 보게 되면 STL과 TWA가 거의 뭐 2,000배, 4,000배 이상의 측정이 됐고 요거를 이제 저희 의학 자문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성분이 어떠한 임상 증상을 보이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거기서는 장시간 노출 시에는 간하고 신경계의 손상이 당연히 있을 뿐더러 초기에 노출되게 되면 두통과 어지러움증, 나우지아, 보미팅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 이런 그 발암 물질로 의심이 되는 신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의심이 되는 발암 물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STL하고 TWA를 비교했던 게 소방관들이 전기차 한 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제 TWA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기준이잖아요. 8시간 작업 기준에 허용치가 나오는 것이었고, 그게 저희는 소방에서 그 STL을 적용하는 기준이 1시간 반 정도의 현장에 체류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근접 진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TWA,
그 STEL 15분 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라고 저는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STL이 4,000배 가량의 그 헥사클로에탄이 이제 분석이 됐고요. 이 물질 자체에서 헥사클로에탄 자체가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언스테이블한 임상 증상을 보이더라 하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진행이라든지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리튬 배터리 화재 자체가 되게 어큐트하게 진행이 된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4분 이내에 또는 5분 전에 최성기로 온도가 도달하더라까지, 그리고 유해 밀질이 오샤 기준의 8배에서 4,000배 가량 초과돼서 측정이 되더라 하고, 호흡 장비가 소방대원의 SCBA 착용이 중요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호흡 곤란이라든지 SCBA 장비를 착용했던 그 소방대원들은 호흡 곤란이나 두통이나 그런 경우에 임상증상 호소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피부 발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노출돼 있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양압식 호흡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하고 진압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일반인의 위험성, 자 지하철 화재 측에는 즉시적인 동시에 배연이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그 화재에서 보게 되면 그 해당 동에 있는 입주민들이 안구 충혈과 피부 질환과 그리고 비정상적인 임상 증상과 되게 언스테이블한 그런 사인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한 달 넘도록 지속이 되더라 하고, 이번에 저희가 실험했던 경우에도 저부터도 요렇게 이거 발진이라든지 두통하고 구토의 증상을 제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문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 신규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요거는 그 호흡기 쪽에 안전을 지키는 장비도 있겠지만은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대해서 완전한 차단이 필요하겠더라. 저희 소방에서는 지금 이제 레벨 A라고 해가지고 그 화학 또는 유해 물질 누출 시 그런 출동 현장에서 전신 보호구가 있어요. 전신 보호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일체 외기하고 노출되지 않는, 침투할 수가 없는 그런 장비가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도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더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저희가 소방대원들이 가장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지 호소했던 게, 저희가 호흡기가 제외되는 손목, 목, 그리고 이제 그 귀 뒤, 뒤통수 쪽 거기에서 지금 발진들을 심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있었어가지고 전신 그 외기라고称할 수 있는 전신 보호복이 필요하겠다. 현재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열 기능은 떨어집니다. 차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이런 식의 전신 보호가 되고 통으로 양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이 돼야 되겠다. 현재 지금 소방에서 저희가 SOP라고 하는 그 표준 작전 절차가 있어요. 올 초에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신설을 했는데, 저희가 3, 4개월 정도 이제 케이스를 보고 참여해가지고 소방청에서 저희 SOP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데이터 백업을 많이 들어갔었고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 일반 지하라든지 자동차 화재나 우리 순수 친환경 차량 화재하고 대응은 좀 달라야겠더라. 달라야 되고, 또한 바뀌어야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 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장 체류 인원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변에 안정화시키는 단계에서도 일반인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 근처에서 저희가 시청이라든지 또는 경찰 그런 유관기관들은 호흡보호구를 없이 그냥 접근하시는데, 그 체류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인원들이 가장 호소했던 거는 호흡기 질환, 구토 있었고요. 호흡곤란, 그걸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게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류 인원, 장시간 노출 대비 그 인원에 대한 호흡보호나 그런 지침이 좀 필요하겠더라. 데드라인 자체를 핫존과 원존과 콜드존까지 좀 지정해서 넓힐 필요가 있겠다. 이제 유해 물질의 장기적인 영향이 좀 분석이 돼야 된다. 저희는 이번에 초기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실험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
그 타겟팅을 했었고 그걸로 지금 2차 실험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학교에서 오시겠지만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의 장기적인 영향 분석 필요하다. 지금 트렌드는 다들 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은 전기차 화재가 안 날까? 안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임금 모듈이나 셀러의 전이를 지연시킬 수 있을까? 그 지연시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거기 대상물이라든지 인원들의 피난 시간을 늘려준다. 이 지연 시간이 10분이나 20분만 지연이 돼도 요즘 웬만한 우리나라에서는 7분, 10분이면 다 소방력이 도착을 합니다. 초기 진압이 가능해요. 충분히 인명 대피를 이제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소방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언스테이블한 그런 사인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지금 10년 넘은 것도 있고요. 지금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EM들 화재가 나고 있어요. 교통사고 나고 있습니다. 저희 3일 전에 나갔던 것도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충돌 사고를 통해서 즉각 불이 났었고 거기서. 근데 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거기서 소방대원들이 물론 야외에 있지만은 진압 활동을 1시간 반 동안 했었고 그 상황에 저희는 이제 눈을 돌려서 이런 유해 물질에 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고 어차피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만들어져 있는 노후화되어 있는 배터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지금 다른 게 개발되더라도 많이 있는데 그 노후화된 배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에서는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루트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 가을 정도면은 이제 올 6월 달에 저희가 실차를 가지고 지하철장 세트 내에서 재현 실험, 연소 실험을 했던 그 데이터가 화재 소방 학회에서 아마 제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올 10월 달에 할 것 같고 본 내용은 이제 뭐 캡처하시거나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 발표를 하고 이미 초록을 냈었고 이 논문은 이제 학회지에다가 실릴 거기 때문에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찍고 가셔도 되고 따로 연락을 또 많이 주시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또 익숙한 얼굴도 한 번씩 계시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연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 또는 임상증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뭐 내연 차량, 이제 뭐 재생에너지 차량 이렇게 좀 분리해서 대응이 이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거기서 좀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떤 그런 걸 좀 더 좀 이런 몇 가지 좀들을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내연차하고 가연물 양 자체하고 연소의 지속 시간 그리고 발열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해보게 되면 저희 전기차 한 대를 태웠을 때 저희 뭐 7메가, 8메가 정도의 열이 발생했었고 내연차 같은 경우에도 주된 연료하고 진행성 그리고 이제 화재 진압에서 간과할 수가 있는 게 물론 내연차하고 EV 차량하고 대응 방식은 똑같긴 한데 우리 지금 그 드릴 랜서라든지 우리 EV 가드라든지 천공 장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장비를 즉각적으로 출동을 시키는 우리 현장 대원들이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근접해서 저희가 핫존이라는 게 이번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내연차하고 이제 우리 EV 차량하고 핫존 자체의 범위가 달라지더라. 근데 그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근접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기본 보호 장구 착용하고 들어가고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순수 전기차라고만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말해서 저희가 처음에 지휘관들이 출동할 때부터 우리 내연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유를 하면 뭐 인명 대피를 시켜주세요. 안 그러면은 지금은 뭐 소방차는 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진입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출동 단계에서 소화 수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천공기를 준비해 주세요. 야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인파괴 방수차라고 이제 그 차량을 즉각 출동시켜 주세요. 이런 식의 초기에 지휘관들이 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바꾸고, 그 다음 방법에는 내연차는 화재 진압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완진이 되면 화염을 제거하게 되면은 끝입니다. 우리 EV 차량들은 아시잖아요. 나와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수조가 필요하고, 그 안전지대의 확보에 대해서까지 지휘관들한테 매뉴얼화 시켜서 초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방력을 최대한 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소방력을 즉각 대응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의 좀 변화가 더 필요하겠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그 동서대학교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인재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경기 소방재난본부 엄청나게 연구하시네요. 놀랐습니다.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또 이 자동차 쪽 측면에서 보면 이 전기차 화재 났을 때 이 가스 유입에 의해서 혹시 이제 운전자가 안에 있는 승객이 어떤 유해가스에서 질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안전기준에도 그런 걸 좀 적용해야 된다라고 신문 기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보다도 난 그렇지 않은데 이거 혹시 논문 있으면 좀 언제 공유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실으신다고 그랬죠. 나중에 좀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연구 해주셔가지고. 예,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 전기차 화재 시 진압을 위한 그 골든 타임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 전시장에도 있던데 그 덮는 진압 시에 방염 그 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랑 지금 저렇게 뭐 분사식으로 하는 거랑 효율이나 이제 현장 측면에서 효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사인을 주시니까 뒤에서 빨리 끝내겠는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질식 소화포라 그러잖아요. 질식 소화포가 엄청나게 이제 공급이 돼 있고 배급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소화포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 해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연소 확대를 막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근데 연소 확대를 막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가스를 희석시킬 수가 있고 팩을 이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들어가고 그 소화 덮개를 가용을 했을 때 효과적인 이제 열 차단효과가 있었는데, 초기에 저희가 단순히 화재 진압용으로 덮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발생되는 가스 자체가 2차 폭열, 실질적으로 냉각을 줘서 연소를 전이를 막는다는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미 해외에서도 올해 발표가 된 게 있고, 그래서 포를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건 아니고, 포를 적용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분무 장치라든지 주수 장치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는 소화 효과가 빨랐어요. 농연 자체도 옅어지고, 그리고 열폭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연소 확대도 방지할 수가 있었고, 저는 이타면은 포와 하부 주수 장치를 동시에 적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작년 저희가 8월 달에 소방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영상을 소방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의 교육 매뉴얼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걸 다 배포했고, 지금 이제 지방 소방에서도 각 시도본부에서도 그 영상을 적용해 가지고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포는 주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소방관이 써야 돼요. 지금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도 고양인가요? 거기서도 그 소방대가 있어가지고 자위소방대가 있어가지고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은 따로 저희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너 추가 질문은 그때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니까 다음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뭐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한 뭐 전기차 뭐 이런 구분을 떠나서 하여튼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최근 이제 구체적인 NFPA든 관련 동향, 뭐 FN 뭐 이렇게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차세대 화재 예방 기술 액티브 벤팅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화재 예방 설비나 기술로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술, 좀 전에 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법도 일본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소방청이 그나마 최근에 기본적인 것들을 갖췄지만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제 대비가 되거나 바뀌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구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에너지 기후 환경부가 이제 새로 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부처가 함께 이제 생길 거고요. 정책위원회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지금 기재부부터 다 바뀌니까 명칭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바뀔 것 같은데 보시면 뭐 기재부, 뭐 산업자원통상부, 국토부, 환경부 해가지고 다 서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전주기 뭐 관리 해가지고 제조부터 뭐 폐기, 재사용, 재활용. 그래서 지금 유럽 규정에서도 뭐 배터리 여건이라고 해가지고 ESS를 유럽에다 팔려면은 재활용한 게 30%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재활용을 의무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ESS 자체가 애초에 환경을 살리는 ESG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중국도 배터리, 뭐 아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질문도 나오지만은 사실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면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그게 막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이 진짜 살아나고 있는 게 맞나 저는 회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 각 부분에 뭐 제가 그동안 썼던 기존의 기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화재 폭발 실험도 못한다. 그거 대기업에서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법으로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정보도 안 주지만은 화재 폭발 실험도 못하게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방해를 했죠. 근데 이런 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안전에 신경을 안 쓰는 나라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앞에서는 뭐 자기들이 할 거 다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기밀, 제조하는 공법이라든지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화학물질은 밝힐 필요 없죠. 그건 진짜 기밀이죠. 근데 사고가 난 이후에 무슨 물질이 나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소방관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공개하고 소방관들에게 직접 정보를 줘야 된다고 매뉴얼에 넣었는데 우리나라는 준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게 너무 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전경련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돈벌이 위주로만 하는 게 아직까지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뭐 ESS 관련된 현실을 보면요. 이게 뭐 지금 5월달 기사 부분이지만 ESS가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망해가고 있고 지금도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ESS로는 돈을 벌 수 없는 것처럼 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전기차로 유명한데 테슬라는 전기차로 돈 버는 것보다 테슬라가 예상할 때 돈을 30-40배 더 벌어줄 곳이 ESS거든요. 전기차 시장보다 30-40배가 크고 반도체보다 더 큰 사업이 ESS 산업이에요. 앞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ESS 산업은 지금 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팔리는 ESS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호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뭐 오늘 발표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썼던 기사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하다,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CATL이라는 중국 기업에서 오늘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중국이 우리나라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로 앞서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 기점이 이제 올해 말 될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섰다. 규모가 됐든 기술이 됐든 심지어 안전에 있어서도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거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거 발표하기 싫지만 발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소듐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소듐 배터리는 나트륨 말하는 건데 리튬 이온 배터리냐 나트륨 이온 배터리냐의 차이가 밖에 없는 거죠. 리튬이냐 나트륨이냐. 근데 얘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안전 기준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기준을 그냥 확 뛰어넘었어요. 연말에 이제 양산을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양산된 결과를 화재 폭발 실험 논문이라든지 이거를 봐야 되는 게 남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 CATL 발표, CATL 발표 전에 먼저 이 기준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열폭주에 대해서 120분 동안이나 화재 폭발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부 온도가 60도를 넘어서 안 된다. 그리고 5분 이내에 반드시 경보를 알려 탑승 공간에 연기가 도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안전하다고 하려면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전기차 사도 됩니다. 저 이번에 차를 엊그저께 샀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뭐였죠? 너 세미나 다니니까 전기차 사도 되냐? 아직 안 된다. 전기차는 아니다. 하이브리드 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된다면 저희 와이프한테 전기차 사도 된다. 네. 중국산 전기차가 안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내년부터 이 배터리가 도입이 된 전기차라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똑같은 이온 배터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는 이 중국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안전 표준 GB38031-2020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똑같습니다. 철도 아니고 그 바다에는 굉장히 많은 나트륨이 있어요. 바다에 그냥 퍼낼 수 있는 게 나트륨이에요. 철보다도 더 쉽죠. 엄청 싸죠. 엄청 안전하고 온도 범위도 기존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 50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온도 아래 범위 같은 경우도 거의 영하 거는 무조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영하에서도 돼요.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30도 되는 곳에서도 채굴을 많이 해요. 그 차들이 굉장히 대형 차량이란 말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도 범위도 기존을 확 뛰어넘었단 말이죠. 이걸 양산하는 최초의 기업이 이제 CATL이 됐다는 거고, 제가 이걸 이제 챗GPT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되면 이 기준대로 이제 2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잖아요. 중국에서 25년에 발표를 했고, 이게 되면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준과 중국 기준을 비교할 때 어느 나라가 수준이 높은지, 이게 수백 수천 배의 차이가 있고 거의 선사시대와 현대시대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안전 관련해서 중국이 그동안 우리가 정말 무시할 만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진짜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된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떨어져 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을 많이 개정해서 NFPA 뭐 85, 68, 69를 개정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법 개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못했지만 중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도 폭발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폭발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기존 법이라면 현재 법이라면 그걸 개정한 거를 반영해서 ESS를 또 만들었는데 또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법 개정을 최근에 했는데도 또 폭발 사고가 났다. 안 된다.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인식을 미국 정부 뭐 NFPA 뭐 UL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인식은 어떻죠? 지금 소방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하부 관창 놓고 그냥 스프링클러 좀 더 물 세게 틀면 불 크게 안 나잖아. 뭐 이런 식의 담론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제가 서구권에서 말씀드린 것과 엄청난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인식이 지금 이런 수준인 거고 안전에서 떨어진다는 게 지금 미래 기술 앞으로의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ESS 산업에 있어서도 표준을 우리나라가 선도하지 못하고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뒤떨어지는 거를 오늘 제 발표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구나,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포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뭐 폭발 하한계 25% 이런 부분들을 폭발 하한계를 기존에 산업이 생긴 이래 산업혁명이 생긴 이래 했던 폭발 하한계 기준을 바꿔버리고 모든 예방, 탐지 뭐 이런 기준도 싹 다 최첨단으로 바꿔버리고 AI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실시간 뭐 적외선 탐지, 뭐 카메라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앞으로 개발된 모든 기술들이 중첩돼서 들어가야만 이게 폭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결론은 나와 있지만 기술은 아직 우리한테 손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기존의 68, 69 뭐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 초과 압력에 도달하면 배출한다. 본질적 방법. 아예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 뭐 반응성이 아예 없는 기체를 뭐 채워 놓는다. 질소 같은 것들. 그런 방식으로 방폭을 했죠. 뭐 가스법이라든지 소방법, 위험물법이라든지 뭐 산업법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NFPA 68, 69는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수십 년 전부터 액티브 멘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막으려면, 화재 폭발 막으려면은 액티브 벤팅이라는 걸 해야만 할 수 있다. 액티브 벤팅이 뭐냐 하면은 저도 처음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좀 잘 아는 박사님이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액티브 벤팅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뭐든지 저 딸내미가 저한테 물으면은 챗GPT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내가 설명이 잘 안 돼. 챗GPT가 설명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뭐 능동적 제어, 배출, 가스 억제, 필터링, 2차 피해 방지 이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액티브 멘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액티브 멘팅이라는 하나의 단어지만은 이 모든 게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센싱이 조기 감지가 돼야 되고 열폭주가 거의 본격적으로 나기 전에 감지해서 뭐 빼내버린다든지 그리고 유독가스 이런 것들도 방폭 이런 거 확실하게 해서 외부로 배출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벤팅을 못하는 거는 있겠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액티브 벤팅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발표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캐틀은 실제로 시연도 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법까지 개정해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아직 민간 기업에서조차 액티브 벤팅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언급을 한 적조차 없죠. 이게 중국과 서구, 또 중국이 서구권도 뛰어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도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아주 적나라해요. 예. 한국 정부의 문제점, 왜 이게 우리나라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가 물어보면은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챗GPT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뭐 정리가 되고 있고, 뭐 NFPA 8호도 그래서 계속 지금 1년마다 올 가을에 이제 NFPA 새 개정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액티브 멘팅 내용이 지금 개념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NFPA 8호 아마 가을 9월 10월에 발표될 내용에 대거 투입이 될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걸 실제로 민간 기업들은 서구권이나 이쪽의 기업들은 적용을 하겠죠. 이걸 어차피 적용될 거니까 적용을 할 거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얘기해봤자 법 개정되면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움직임도 없고 민간에서 국민들조차 뭐 따로 요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 같은 일부 사람 빼고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고 이제 NFPA 8호가 이제 ESS에 대한 안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디플레그레이션 벤팅에 대해서 기존의 법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폭발을 막는 패널에 대해서도 규정이 제대로 없는데 그 방폭 패널을 한 것도 안 돼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액티브 벤팅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게 바로 새 개정판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고 뭐 이제 외국에서는 ESS를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대기업 본사 건물이다. 그럼 지하에 ESS가 막 들어가 있어요. UPS 막 이런 개념으로 뭐 서버 나가면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소방법 관련해서 특히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미국은 땅이 엄청 넓어요. 뉴욕이 아닌 이상 미국은 다 목재로 집을 짓고요.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않고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미국 법을 우리나라한테 적용하기엔 문화가 아예 달라요. 다른 별 나라 애들이라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 ESS를 별도 건물로 이렇게 별도로 짓고 열폭주가 나면은 아예 측면을 열어버리고요. 아예 그 렉을 빼서 밖으로 빼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건물 안에 지하 공간에 ESS를 넣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아예 별도 건물, 데디케이티드 뭐 해가지고 별도 건물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LFP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제가 기존에 썼던 기사 중에 LFP에 뭐 이거에 대해서 LFP가 열폭주가 날 확률 자체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일단 열폭주가 나게 되면 H2가 36%가 H2가 나와요. LFP가 일단 열폭주가 나게 되면은 그 공간이 폭발할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보면은 HF 같은 경우도 10배 이상 나요. NCM 계열보다. 그러면은 약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 불날 확률 내려가고 있고 ESS 불날 확률은 내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한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고 피해가 크다는 거죠. 약간 원자력 발전소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불 나나요? 불 안 나요. 근데 한번 불이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ESS 데이터 센터 막 20조 들여서 하나 지었는데 하나 날아가면 20조를 어떻게 메꾸죠? 보험 처리는 되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에 여파를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 카카오가 정전됐을 때 UPS 아주 조만한 거 렉 3칸짜리가 불나서 전 국민이 마비됐던 거예요. 데이터 센터 하나 날아가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칠지는 그 역할이 한 방에 날아갔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LFP가 안전하다? 아니요.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뭐 계속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ESS를 만든다, 뭐 이렇게 아예 측면을 개방해 버린다, 여러 가지 식으로 서구권 이렇게 하고 있고, 법도 사실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 개정이 너무 느립니다. 제가 소방 공무원이고 소방청 소속에 돼 있지만 소방청의 약간 법 개정에 대해서 너무 느리고, 특히 뭐 산자부나 이렇게 소방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도 따라줘야 되고 뭐 국토부, 전기차는 국토부 뭐 따라줘야 되고 하는데 너무 돈 위주로 하지 않나. 아직까지 안전을 좀 너무 아직까지도 기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식으로 표준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어떤 전문가분이 쓴 글을 제가 한 건데, 이제 전기차냐 ESS냐 드론이냐, 아까 뭐 그 eVTOL 뭐 이런 항공이냐 배도 이제 전기 배입니다. 이제 연료로 가지 않거든요. 배도 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 모든 게 다 전지로 들어가고, 아파트에도 ESS가 들어갑니다. 외장재에다 태양광 다 붙여가지고 이제 에너지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큰 ESS가 들어가요. 지금 뭐 서울에서 짓고 있는 이미 모든 아파트들에 막 500메가와트 단위로 ESS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 아파트에 살게 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스마트 빌딩, 스마트카, 그다음에 스마트 빌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마트화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아까 중국에서 발표한 그런 안전 기준이 ESS에도 당연히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도 그 국민의 한 명이지만은 불쌍한 거는 서구권이나 심지어 중국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고, 중국은 그동안 대놓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지만 발빠르게 개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정에 대한 뭔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참 너무 이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CATL이 전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안전한 리튬이온 배터리 아니지만 소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전기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AI가 우리를 너무나 파워풀하게 받쳐주는 아주 유례없는 풍족한 시대를 살게 되는데, 필수적인 게 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그동안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이 배터리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이제 안전 문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전기차가 됐든 배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마음껏 탈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점이 26년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26년부터 우리는 뭔가 인류는 물론 중국 기업, 중국 돈이라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위험성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저는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 줄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드릴 건데, 액티브 벤팅이 뭐냐, 앞으로 액티브 벤팅을 오늘 그래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액티브 벤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액티브 벤팅이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액티브 벤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CATL은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CATL은 연구 인력이 4교대를 한다고 해요. 연구 인력 수백 명이 예를 들면 연구 인력이 2만 명이 있으면은 5천 명이 4교대로 연구를 합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연구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연구원들도 주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법 개정 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CATL을 24시간을 쉬지 않고 4교대를 돌려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데 여기 이 세 장에 있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데, 자, 여기 하나하나, 여기 앞에 계신 한 분이 여기 있는 거 하나만 해서 특허 제대로 해서 기업 만들잖아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 수조원 인정받고 한 번에 떼부자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액티브 벤팅으로 화재 폭발을 완벽하게 틀어 막으려면요, 여기 있는 모든 걸 한 기업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순환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 갖추고 있어야만 화재 폭발을 드디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큰 구멍이 생기고 나머지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기 감지가 안 되는데 빨리 끄면 뭐하냐. 조기 감지가 안 됐는데 빨리 끄지 못하면 조기 감지가 돼도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끄지를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캣들에 대해서 캣들이 이제 뭐 액티브 벤팅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안전 코팅, 전해질에 대해서도 아예 고안전성 전해질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이 소듐 배터리도 얼마 전에 세미나가 또 있었어요. 정병련 앞에 거기서 이제 소듐 배터리에 대한 세미나가 또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게 전해질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랑 거의 똑같은 걸 써요. LiPF6에서 뭐 조금 달라져서 뭐 PF6는 똑같은데 F가 똑같거든요. HF도 똑같이 나오고 폭발 위험도 똑같이 커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 개발이 돼서 앞으로는 폭발 위험이 작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소듐 배터리든 전고체 배터리든 이 전해질, 전고체들 전해액 때문에 화재 폭발 위험이 커요. 다 음극, 양극 다 빼고 놓더라도 요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 전해질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이 하나가 엄청 큰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해질이 안정해.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구권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은 이거 진짜 한 거 맞냐?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진짜 지금 있는 화학물질 중에서 결국 섞어서 만드는 건데 이거 진짜 되냐? 뭐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궁금한 거죠. 진짜 그 양산된 걸 하나 사가지고 하나 까보고 한번 화재 폭발을 일으켜 봐야. 근데 그 동영상에 보시면은 걔네가 배터리를 놓고 전기톱으로 자르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화재 폭발이 안 나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장난하는 거 법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그리고 뭐 온도 제어, SOC에 대한 이제 보정, 전력 보상, 실시간으로 뭐 온도 전압 이런 거 다 파악해서 보고하고 내한성에 대한 부분들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는 끼케야 고온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지만 얘네는 내한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북극 지방이라든지 온도가 낮은, 특히 우리나라도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에 테슬라 전기차 타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거예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고속 충전, 실시간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약간 엔비디아 뭐 이런 거랑 다른 게, 엔비디아는 모든 기업이나 기술 협력을 하고 이렇게 협조하는 체계로 가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동안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협업은 하지 않고 뭐든지 우리 내부의 일을 우리가 다 해결한다. 이런 방식이 더 이상 K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절대 못 이긴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도 지금처럼은 갈 수 없다. 그리고 뭐 요즘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도 말씀드린 액티브 벤팅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 갖추지 않는 한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에서 이런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또 걸릴 텐데 그만큼 이제 뒤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내년에 올해 말에 양산한다는데 이미 엄청 막 시간상 10몇 년씩 뒤쳐져 있는 거를 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동향으로 해서 소듐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이제 안전한 배터리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현실은
위험하다고 봐야 되고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질식소와 덮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129 플러스라고 저기 소방 쪽에 잡지 있는데 언론 인터넷 개방돼 있지만 질식소와 덮개는 질식이 안 돼요. 질식이라는 건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꺼지는 걸 질식 소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용어 자체도 이상하지만 질식소와 덮개를 덮으면 그 내부적으로 폭발 위험이 더 증가해서 공기가 들어가거나 또 다른 조건이 되면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UL이나 NFPA에서 같이 합동해가지고 지금 10월인가 11월에 전체 논문을 공개한다고 하고 일단 일부만 공개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소재, 전해질, 실시간 진단, 지금 배터리 진단 안 되죠. 배터리 상태 지금 얘가 열폭주를 1년 뒤에 일으킬 건지 10년 뒤에 일으킬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증해주지 못하고. 현대 글로비스랑 그때 중고차, 전기차 사업한다 해서 배터리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차가 많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건 빼고 다른 걸 하면서 많은 수량이 있어서 진단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처럼 진단이 안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 그게 돼야만 진짜 화재 폭발에 대해서 안전해진 세상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